면도날 서머셋 몬 1장. 지금까지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소설을 시작해 본 적이 없다. 줄거리다운 줄거리도 없고 결말이 죽음이나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며 포괄적인 결론이다. 결혼도 좋은 마무리 방식이지만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비웃어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결혼으로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본능이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에게 정해진 결론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내가 가끔 만나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한 남자를 회상한 내용이다. 나는 그가 나와 만나지 않았던 기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이야기를 쓰고 싶다. 오래전 나는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썼다. 그 책에서 나는 폴 고갱을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설가의 특권을 이용해 그 프랑스 화가에 대해 아는 정보들이 주는 암시를 토대로 많은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겠다. 1919년 나는 극동으로 가는 도중에 시카고에 들렀다. 거기에서 2, 3주 머물렀다. 얼마 전에 내가 발표한 소설이 성공을 거두어 신문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나는 도착하자마자 인터뷰를 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엘리엇 템플턴입니다. 엘리엇이요? 파리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동생 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점심 식사하죠. 그렇게 하죠. 나는 당시 엘리엇 템플턴을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상태였다. 그는 50대 후반이었다. 엘리엇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평범한 작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 얼굴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편이라 가끔씩 나와 마주치며 악수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이상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벨이 알아보지 못한 문을 가리켰다. 욕실도 있어. 방이 너무 초라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호텔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나도 몰라. 지붕 아래쪽 방에는 학생들이 있어. 테이블 위에 책은 뭐야? 그리스어 사전이야. 그리스어 공부해? 뭐하러? 그냥. 파리에 와서 즐거운 뭐하며 지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책을 많이 읽었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쯤. 소르본 대학에서 하는 강의도 들었고 프랑스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들은 다 읽었어. 라틴어도 읽을 줄 알아. 라틴어도 불어만큼은 쉽게 읽게 됐어. 그리스어는 더 어렵지. 하지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당신이 파리에 오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3번씩 저녁마다 배우러 다녔어. 그런 것들은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지식을 얻는 거지. 오디세이아를 원문으로 읽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 발끝으로 서서 손을 한껏 뻗으면 별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지난 1-2달간은 스피노자를 읽었어. 산악지대에 있는 드넓은 고원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내려선 기분이야. 마치 와인을 마시고 취하는 것처럼 고독감과 맑은 공기에 취하지. 시카고에는 언제 와? 잘 모르겠어. 생각 안 해봤어. 너는 뭘 찾고 있는 거야? 의문에 대한 대답들.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도. 내게 불멸의 영혼이 있는지. 하지만 레리, 그런 질문들은 수천 년 전부터 물어온 것들이잖아. 해답이 있다면 벌써 밝혀졌을 거야.
나는 당신이 예리하게 말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런 질문을 던져왔다는 것은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고 계속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게다가 답을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많은 대답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대답을 찾아냈어. 예를 들면 로이스 브루크처럼. 그 사람이 누구야?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인물이지. 레리, 그런 것들은 대학생들이나 몰두하는 거야. 대개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런 건 잊어버린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나는 다행히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어. 당신한텐 돈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래. 그런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몰라. 5년 아니면 10년?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해답들을 얻는다면 그걸로 뭘 할지도 알 수가 있을 만큼 지혜로워지겠지. 레리,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미국인이야.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때가 되면 돌아가겠지. 하지만 당신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어. 미국은 지금까지 없던 가장 화려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 혼자 세상과 동떨어져 살겠단 말인가? 유럽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야.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조국의 발전에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게 당신의 도리야. 당신은 모르고 있어.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미국인들 앞에 놓여있는 일과 모험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 내 대답은 이거야. 모든 미국인이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이야. 당신이 미처 모르고 있는 건 공부하고 싶다는 내 욕구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레이가 큰 돈을 벌겠다는 열정을 가진 것처럼 말이야. 몇 년쯤 공부를 하며 보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내게도 미국에 기여할 만한 뭔가가 생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보다 더 나쁘게 되진 않을 거야. 그럼 나는 당신한테 의미가 없나? 당신은 나한테 더없이 소중하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언제? 10년 후에나? 아니, 최대한 빨리. 하지만 무슨 돈으로 살아? 엄마는 우리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 나도 엄마한테 도움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 1년에 3,000달러는 벌 수 있어. 파리에선 그걸로 충분해. 레리, 1년에 3,000달러로 어떻게 살아? 가능해. 그보다 적은 돈으로도 사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절반 되는 돈으로 살고 있는걸? 세상에. 나머지는 저금해서 모아놓았어. 카프리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면 좋을 거야. 그리고 가을에는 그리스에는 가보고 싶어. 같이 세계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 물론 나도 여행은 좋아. 하지만 그런 여행은 싫어. 배의 2등실을 타고 욕실도 없는 삼류 호텔에 묵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긴 싫다고. 작년 10월에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를 쭉 돌았어. 1년에 3,000달러 수입이 있다면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 하지만 레리, 나는 아기도 낳고 싶어. 아기를 낳으면 그애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 되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이 낳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아? 작년에 바이올렛 톰린슨이 아기를 낳았는데 1,250달러 들었어. 또 유모한테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아? 당신은 현실 감각이 없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나는 젊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 파티에도 가고 골프도 치고 승마도 하고 친구들처럼 멋진 옷을 못 입는 게 여자한테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그들은 파혼하기로 결정한다.
이사벨이 나에게 상담을 요구했다. 레리에 대한 얘기였다. 레리가 은행털 계획을 짜기 위해 그리스어를 공부한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물론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그걸 충족시키려면 다른 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이기주의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군. 레리가 죽은 옛날 언어들을 배워서 뭘 하려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지식 그 자체를 갈망하기도 해. 그건 멸시당해야 하는 욕망은 아니야. 하지만 쓸데없는 지식을 얻어서 뭐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기도 하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건 뭔가 더 심오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야. 그가 지식을 얻고 싶어 했다면 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복학하지 않았을까요? 넬슨 박사님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충고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카고에 있을 때 레리랑 얘기를 나눴지. 그에게는 학위가 중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느끼기엔 레리는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대학에서는 그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배움의 길에는 무리와 함께 다니는 늑대도 있지만 혼자 외로이 걷는 늑대도 있는 법이야. 언젠가 그에게 작가가 되고 싶으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쓸 얘기가 없다고 했어요. 글을 쓰지 않는 이유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들어봤지만 그건 가장 설득력 없는 이유인걸?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전에는 다른 또래들과 같았거든요. 테니스도 잘 치고 친구들이 하는 것들은 다 했죠. 평범한 젊은이였죠. 선생님은 소설가니까 그가 변한 이유를 알 수도 있겠죠? 이사벨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레리가 옆에 없을 때는 괜찮은데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약해져요. 일종의 아픔 같은 게 느껴져요. 몇 달 동안 한 번도 승마를 안 하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말을 타고 나서 근육이 아픈 것과 비슷하달까요? 힘들 만큼 고통스럽진 않지만 계속 느껴지고 신경 쓰이는 그런 거예요. 그는 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야. 결국엔 찾는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아. 아마도 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겠지. 작가로서의 내 생각을 말해준다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레리가 전쟁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 그건 레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야. 레리는 그 일로 인해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거야.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슬픔에 따르는 보상 같은 것들에 대해 고뇌를 했을 거야. 이후 이사벨은 매튜린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 엘리엇은 리브 고주에 있는 자신의 널찍한 아파트에 매튜린 부부를 살게 하고 그의 말에 리비에라로 돌아갔다. 아파트는 그가 자신만의 편의에 맞춰서 살게 했기 때문에 4명의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공간이 못 되었다. 내가 이사벨을 만나러 파리에 갔을 때 이사벨은 2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이사벨이 물었다. 레리 소식은 좀 들으세요? 아니 전혀. 예전에 네가 파리에 왔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 레리와 종종 만나던 사람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레리 소식을 모르는 것 같았어. 레리가 계좌를 갖고 있는 한 시카고 은행 직원을 우리가 아는데 이따금씩 이상한 지역에서 돈을 찾아서 쓴대요. 중국이나 미얀마, 인도 같은 곳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나 봐요. 레리랑 결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진 않아? 전 그레이와 결혼해서 행복해요. 경제 공황이 오기 전까진 우린 행복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같고, 그레이는 자상해요. 나밖에 모르는 남자가 있다는 건 행복해요. 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어찌나 마음이 넓은지, 나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모자라단 생각이 드나 봐요. 지금껏 살면서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엘리엇 외삼촌이 자동차도 주고 가셔서 그레이는 거의 매일 골프를 치러 다녀요. 트래블러스 클럽에도 가입해서 거기서 브릿지도 하고요. 외삼촌이 우리를 이 아파트에 살게 해준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레이의 신경쇠약이 심각했거든요.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무리일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옳았는 데가 없으니까 괴로운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레이와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이에 레리는 인도에서 5년간 살다가 다시 파리로 오게 됩니다. 파리에서 그레이와 이사벨을 만나게 되고 또 소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레리가 소피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이사벨이 나를 불렀다. 레리와 소피의 결혼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을 미워할 수 없다니까요. 그녀는 내 쪽으로 오더니 소파 옆자리에 앉아 내게 팔짱을 끼고 키스를 하려고 몸을 숙였다. 나는 얼굴을 피했다. 얼굴에 립스틱을 묻히는 건 안 되지. 내가 조언은 해주겠지만 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야. 그냥 참는 거야. 그녀는 팔을 획 빼고 일어나 벽난로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난 이대로 레리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레리가 그런 창녀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소용없을걸? 그는 지금 인간의 가슴을 붙잡는 강력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열정이 되는지 얘기하는 거야. 정욕도 굶주림도 그 옆에서는 하찮은 것이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자기의 성격을 단정짓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어. 그 확신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것은 그 어떤 술보다도 중독성이 강하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레리에게 상식이 통할 것 같은가? 넌 레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찾아다녔는지 몰라. 그는 수년 동안 육체 노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그것들도 지금 그가 느끼는 욕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건 단순히 욕망이 아니야. 그보다 마치 절박한 요구야. 순수한 아이로만 알고 있던 여자가 타락한 것을 보고 그 여자의 영혼을 구하고픈 욕구에 사로잡힌 거야. 나 역시 레리가 지금 가망도 없는 일을 하려 한다는 걸 알아. 레리는 예민한 친구야.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겠지. 그가 계획한 평생의 과업들, 그것들 역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테지. 비열한 파리스는 아킬레우스의 뒤꿈치를 쏴서 죽였어. 레리에겐 그런 냉혹함이 없지. 성제라고 해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냉혹한 말이야. 저는 레리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만큼 사심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가 불행한 길을 가려 하잖아요. 나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기독교가 일으킨 잔인한 전쟁, 몰인정, 위선을 보면서 마귀는
흡족해하고 있지 않을까. 인류에게 죄의식이라는 짐이 지워졌다는 것. 그 때문에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 컴컴해지고 잠시 스쳐가는 이 세상의 쾌락들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마귀는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아무리 마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잠시 후 이사벨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에 눈물을 닦아냈다. 동정심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레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찾아다녔는지 안다고 하셨죠. 그게 뭐였죠? 그냥 추측이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 생각엔 철학이나 종교 그리고 머리와 가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의 규칙을 찾았을 것 같아. 일리노이주 마빈에 살던 소년이 그런 생각을 갖다니. 이사벨, 레리를 잃고 싶진 않지? 네, 레리가 얼마나 성실한 친구인지 알잖아. 이사벨이 자기 아내를 멀리하면 자기도 이사벨을 멀리할 친구야. 그러니 소피한테 잘 해줘. 과거는 잊고 소피한테 잘해주려고 해봐. 결혼하려면 옷도 사야 할 텐데 같이 옷을 골라줘. 이사벨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말했다. 소피한테 같이 점심 먹자고 해주실래요? 어제 레리한테 한 얘기도 있는데 내가 초대하는 건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예의 바르게 행동할 거지? 천사처럼 행동할게요. 그럼 당장 물어보지. 레리와 소피의 결혼이 와해되고 만다. 이후에 나는 레리를 다시 만나게 된다. 인도에서 그가 배운 것에 대해 듣게 된다. 그의 스승 가네샤에 대해서 알게 된다. 트라반코르에 가서 보니 가네샤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수년 동안 산속의 동굴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작은 땅을 내주고 벽돌집까지 지어주는 바람에 평지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중심 도시인 트리반드룹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꼬박 하루 만에 그 아슈람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어떤 청년이 있기에 이 요가 수행자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죠. 사람들이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걸 들고 갔죠. 청년은 몇 분 후에 돌아와서 커다란 홀로 저를 안내했죠. 홀은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가네샤 씨가 거기에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두라이에서 만난 그분이 제 얘기를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들고 간 과일 바구니를 내놓자 그분은 청년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단둘이 남았죠. 그분은 침묵 속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30분은 됐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저는 인도에 오게 된 동기와 3년 동안 인도에서 지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혜롭고 성스럽다는 성자들을 찾아가 봤지만 제가 찾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죠. 다 알고 있으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오직 브라만 뿐입니다. 그는 계속 나를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몸이 굳어지면서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최면에 빠진 거죠. 인도에서는 사마디라 부릅니다. 주객의 이원성이 사라지고 절대지가 되는 상태죠. 나는 가슴이 뛰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그분이 숨을 내쉬더군요. 다정하게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묵도록 하세요. 가네샤 씨가 처음 평지로 내려왔을 때 생활하던 오두막을 배정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오두막에서 지내다가 제자들이 생기고
명성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홀을 지어 그곳에서 밤낮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인도 복장을 하고 다녔죠. 책도 많이 읽고 명상하고 가네샤 씨의 말도 열심히 들었죠. 그분의 말을 들으면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엄격함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이기심과 정욕, 관능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금욕 단념을 추구하며 정신을 다잡고 자유를 열망하면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5, 6km 떨어진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곳에도 매년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한 사원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트리반드롬을 비롯한 먼 지역에서 가르침을 구한 사람들이 평온을 얻고 돌아갔죠. 그분의 가르침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며 지혜가 자유의 수단이 된다. 구원은 반드시 은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소화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 사심없는 행위는 마음을 정화하며 여러 방식으로 성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기아를 버리고 대화와 합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등이었죠. 하지만 훌륭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분 자체였어요. 그분의 인자함과 위대한 정신, 성스러움은 놀라울 정도였죠.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는 한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곳에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그분은 언제든 썩어 없어질 자신의 몸뚱이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무지의 굴레를 깨고 나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자가 합치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더 이상은 없어요.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윤회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럼 가네샤 씨가 죽었나?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그가 내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다음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입 밖에 내지 않은 그 다음 질문은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내내 그 아슈라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운이 좋은 편이었죠. 외곽의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현지 삼림 감독관하고 친해졌거든요. 그도 신자여서 일이 없을 때면 아슈람에 와서 머물렀죠. 우린 얘기를 나눴어요. 저와 영어로 대화하면서 꽤 친해지고 나니 저한테 제안을 하더군요. 방갈로가 있는데 거기서 살라는 거였어요. 버스를 타고 그 감독관이 사는 마을까지 가서 걸어가야 했죠. 필요한 것들은 배낭에 넣어 제가 지고 가고 식량은 짐꾼을 사서 나르게 했어요. 그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방갈로는 뒤쪽에 취사실이 있었고 가구라고는 요를 깔아야만 잘 수 있는 나무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 의자 2개였어요. 나는 그 아슈라마에 머문 지 2년째 되던 날 그 방갈로에 다시 올라갔어요. 제 생일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었죠. 그리고 일출을 보았죠. 너무도 엄청난 환희가 있었어요. 짜릿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육체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느꼈죠. 인간을 초월한 어떤 인식이 나를 소유하면서 모든 게 명확하게 되었죠. 너무 행복하여 고통이 밀려들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 상태로 더 있으면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환희에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죠. 천국에 온 듯한 황홀경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진맥진해서 떨고 있더군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한낮이 돼서야 깨어났죠. 다시 방갈로로 돌아가는 길엔 마음이 가벼워서 허공에 떠가는 기분이었어요. 감히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어떤 계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수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어찌 제가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새벽의 신비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빛나는 호수가 전에의 심리 상태와 합쳐져서 나타난 최면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느낌이 강렬했어요. 어쨌건 수세기에 걸쳐 세계 전역의 신비주의자들, 페르시아의 수피 교도들, 스페인의 가톨릭 교도들, 뉴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해왔어요. 사실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그들이 묘사한 바로는 비슷했죠.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잠시나마 절대자와 하나가 된 것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주정신에 대한 열망이 잠재의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대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그것이 인간과 영장류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손이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건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고적에도 인간이나 고릴라의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진화해서 결국 오늘날처럼 모든 인간과 고릴라에게 일반적인 특성이 됐겠죠. 그렇다면 그토록 다양한 인간들이 실제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왔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식 속에 제6의 감각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이 먼 미래에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특징이 된다는 암시일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은 지금 우리의 감각이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지각하듯 아주 직접적으로 절대자를 느끼게 되죠. 그럼 그것이 인류와 고릴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나?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도 그 행동에 무수히 많은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환희의 순간에 저를 사로잡은 강렬한 평화로움과 기쁨, 확신이 지금도 저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이 지금도 그로 인해 처음으로 눈이 부셨던 그때만큼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레리, 내가 보기에 전엔 절대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세상과 그 아름다움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마야가 만들어낸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군. 인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야로 관조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절대자를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했을 때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야는 열정적 사상가들이 무한한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꾸며낸 사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샹카라도 그것은 풀 수 없는 신비라 했죠. 가장 어려운 점은 실제요, 더 없는 기쁨이요, 지적 존재인 브라만.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존재 자체로 유지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변화도 싸움도 모르고 완전한 브라만이 어째서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대개는 절대자가 아무 목적 없이 재미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대답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홍수, 허리케인, 목숨을 앗아가는 모든 질병을 생각하면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토록 충격적인 것들이 재미로 창조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화를 낼 겁니다. 가네샤는 그런 건 믿지 않았죠. 그분은 이 세상을 절대자의 발현이요 완벽성의 충일로 보았습니다. 신은 그 완전 무결성이 넘쳐 흘러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세상은 신의 본질에
현시라고 했죠. 저는 이 세상이 완전한 존재의 본질이 현시된 것이라면 왜 그토록 혐오스러울 수 있냐고 물었죠. 얼마나 혐오스러우면 인간이 신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 오로지 그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가네시아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만족은 덧없는 것이며 무한한 존재만이 지속적 행복을 준다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끝없이 존속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더 좋아지지는 않으며 하얀 것이 더 하얘지지는 않죠. 새벽에 아름다웠던 장미가 정오에 그 아름다움을 잃는다고 해도 그것이 새벽에 가졌던 아름다움은 실제로 존재했던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 뭔가에게 영원한 존속을 요구하는 건 어리석죠. 하지만 그것이 존재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지 않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죠. 변화가 존재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우리 철학의 전제로 삼는 것이 현명하죠.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순 없어요. 하지만 다른 강물에 들어가도 그것 역시 상쾌하죠. 처음 인도에 침입한 아리아인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불과 몇 세기 후 정복 활동으로 인해 무더운 기후 탓에 기력이 떨어져 오히려 침략자들에게 약탈을 당하는 입장으로 전락하면서 인생의 나쁜 면만 보게 되고 결국은 환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서양인들은 쇠퇴와 죽음, 배고픔, 목마름, 질병, 노화, 슬픔, 망상 따위에 압도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 말이죠. 방갈로에 앉아 파이프를 피우던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분출구를 찾고 있었죠.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보다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사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만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신을 말입니다. 그 환희의 순간에 제가 정말 절대자와 하나가 되었던 거라면,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저를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였죠. 이 세상의 까르마를 모두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윤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자 당혹스럽더군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살고 싶었죠. 어떤 종류의 삶이든 아무리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끝없이 환생을 거듭해야만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 저의 정력과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부터 산을 내려와 그 다음날 아슈라마에 도착했죠. 가네샤가 서양 옷을 입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산은 평소보다 추워서 출발할 때 방갈로에서 입은 옷인데 갈아입지 못했거든요. 스승님께 작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까 합니다. 아무 말 없더군요. 언제나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죠. 그분은 처음 만날 때처럼 혼자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겪은 일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정도면 충분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축복을 내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분을 알게 됐다는 건 영광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지품을 남겨두었죠. 일주일 후 bombay에서 배를 타고 마르세유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나는 몹시 피곤했지만 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다. 레리, 자네가 모험을 시작한 건 결국 악의 문제 때문이었지.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지만 그 해답을 찾았다는 건 모르겠네. 애초에 해답이 없었을 수도 있고 제가 모자라서 끝내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라마크리시나는 이 세상을 신의 장난으로 보았어요. 그것은 유의와 같으며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 악덕과 미덕, 지식과 무지, 선과학이 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절대자가 이 세상에 그 자신을 현현했을 때 선과학이 본질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공포가 없었다면 히말라야 산맥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의 장인들은 얇은 도자기로 예쁜 모양의 꽃병을 만들어 거기에 색칠한 다음 광택을 추가하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병도 본질적 속성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도 악과 결합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독창적인 생각이군 레리. 그러나 납득이 잘 가지 않는군. 굳이 결론을 내리자면 이 정도겠죠.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즐겨라. 앞으로는 뭘 할 생각인가? 여기서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갈 겁니다. 뭐하러? 살러요. 어떻게?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인내를 갖고 평온하게, 자비롭게, 욕심 없이, 금욕적으로. 어렵군. 그런데 금욕은 왜? 자네는 젊잖아.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 다행히도 지금까지 저에게 성적 탐닉은 쾌락이긴 해도 욕구는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인도 현자들의 주장 가운데 꼭 들어맞는 것을 한 가지 꼽자면 성적 금욕이 정신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내 생각엔 육체적인 요구와 정신적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지혜인 것 같은데 인도인들은 우리 서구인들이 바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발명했고 생산했죠. 그런 만큼 인도인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보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행복은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파멸로 간다고 보고 있죠. 인도의 성자들이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과 같은 존재죠.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이상과 같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면 그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한 인간이 고결하고 완벽해지면 그런 성품의 영향력이 퍼져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제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삶을 이어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아주 미미하지만요. 하지만 하나의 물결은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키고 그것은 그 다음 물결로 이어지죠. 그렇게 되면 몇몇 사람들이 남아 제 생활 방식이 평화를 준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죠. 7장 경찰이 찾아왔다. 소피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그들을 따라서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맥도날드라는 여자 행실이 아주 나빴던 모양입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점잖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알게 된 것입니까? 저라는 사이는 아닙니다. 소피가 사춘기 소녀였을 때 시카고에서 만났죠. 이후 소피는 그곳에서 집안 좋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에 파리에서 친구들을 통해 다시 만난 겁니다. 그가 내 쪽으로 책 한 권을 밀었다. 그 여자 방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안에 사인과 글귀가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보시면 거의 모르는 사이라는 선생님의 주장을 왜 못 믿겠는지 아실 겁니다. 그녀가 서점 쇼윈도에서 봤다면 내게 사인해달라고 부탁했던 내 소설 번역서였다. 그때 나는 내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미뇨르 알롱 부아르 시일라 로즈라고 적어놓았다. 제가 소피의 연인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그야 상관할 바가 아니죠. 불쾌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여자의 취향에 대해 들은 게 조금 있는데 선생님은 그 여자가 좋아할 타입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판 남한테 민요느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슈드 코미세르, 그건 롱사르가 쓴 유명한 시의 첫행입니다. 제가 소피한테 그걸 써준 건 그녀도 분명히 그 시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였죠. 그 첫행을 보면 다음 내용이 떠오를 테니까요. 그녀에게 그렇게 사는 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경솔하다는 암시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받은 여자 같더군요. 방에서 보들레르 시집 한 권과 랭보 한 권, 그리고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시집도 있었죠. 범인은 잡힐 것 같습니까? 당연히 취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몇 사람을 신문했죠. 주병이 질투심 때문에 살인한 후 배를 타고 떠나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달이 돈 때문에 죽였을 수 있습니다. 동네 건달들한테는 큰돈이었던 것을 지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놈들 사이에선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처럼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죠. 다음날 와보니 레리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시체 안치소로 갔다. 직원이 머리를 덮은 천을 들쳤다. 은색으로 염색한 곱슬머리는 두개골에 절싹 들러붙어 있었고 얼굴은 끔찍하게 불어 있었다. 그것은 소피였다. 이후 레리는 뉴욕으로 떠났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려 한다. 그 이후 나는 레리에 대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는 친구였으니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정비소에 취직했다가 다음에 트럭을 몰면서 조국에 대해 원하는 만큼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는 택시 운전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카페에서 농담을 주고받다가 떠오른 아이디어에 불과했겠지만 그가 실제로 그것을 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야망도 없고 명예욕도 없다. 어떤 식으로든 유명해지는 것은 그가 싫어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행로를 따르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는 겸손한 성격 때문에 자신을 타의 모범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때가 되면 나방이 촛불에 모여들듯 확신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릴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궁극적 만족은 정신적 삶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자기의 믿음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사심없이 자제하며 자기 완성을 추구하려 노력하다 보면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나는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그처럼 보기 드문 인물에게서 나오는 광채를 동경할 수는 있어도 평범한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거나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없다. 레리는 자신의 바람대로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운 인간 집단에 흡수되었다.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괴로워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며 선을 소망하면서도 외부에 대해서는 독단적이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소심한 인간들, 친절하지만 까다롭고 남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강하며 야비하면서도 너그러운 미국인들 속에 흡수되어 버렸다. 내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사실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확실한 결말도 없이 이 책을 끝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나의 긴 이야기를 되짚어 보았다. 혹시라도 좀 더 만족스러운 결말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그리고 놀라운 걸 깨달았다. 내 의도와는 달리 이 글이 일종의 성공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등장시킨 모든 인물들이 저마다 원하는 바를 얻었다. 엘리엇은 사교계에서 명성을, 이사벨은 막대한 재산을 확보하여 활동적이고 교양 있는 사회에서 확실한 지위를 얻었다. 그레이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직업과 출퇴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얻었다. 수잔 루비에는 안정을, 소피는 죽음을, 레리는 행복을 얻었다. 물론 지식인들은 트집을 잡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담을 좋아한다. 그러니 나의 결말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할 것이다.